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10일 역사적인 법안 하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개정안입니다. 지난 2025년 8월 국회 문턱을 넘고 9월에 공포된 이 법안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확정된 미래가 되었습니다. 거부권도 정치적 공방도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단 45일. 이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노사관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과거 쌍용차 사태 당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보낸 노란 봉투에서 시작된 이 법. 그 따뜻한 이름 뒤에는 기업의 생존권과 노동세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전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법이 시행되는 3월 10일 이후 현대자동차와 한국타이어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 주력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 법이 과연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병인 이중 구조를 치료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파국을 불러올지 아주 깊이 있게 팩트에 기반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10일부터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지 그 게임의 규칙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법조문 속에 숨겨진 디테일이 기업들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칼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법적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장은 하청업체 대표였습니다. 원청은 법적으로 남남이었죠. 하지만 개정법 제2조는 이를 송두리째 뒤집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사용자가 됩니다. 이 문장이 무서운 이유는 해석의 여지가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원청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똑바로 쓰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작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이 되어 현대차가 법적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도급 계약이라는 법적 방화벽이 무너지고 원청이 수만 명 하청 노동자의 직접적인 교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 노조법상 파업은 임금 인상 등 미래의 근로 조건을 결정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이를 이익 분쟁이라고 합니다. 이미 해고된 사람의 복직이나 회사의 구조조정 반대 등 권리 분쟁은 법원 가서 따질 일이지 파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를 모두 파업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해고자 어를 복직시켜라, 비공장 폐쇄를 철회하라,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라는 요구를 걸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습니다. 파업이 예외적인 수단이 아니라 일상적인 경영 간섭의 수단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게 파업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라인이 멈추면 하루에 수백억 원이 날아가니까요. 지금까지 기업은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라는 무기로 맞서 왔습니다. 하지만 개정법 제3조는 이 무기를 사실상 고철로 만듭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불법 파업으로 100억 손해가 나면 노조 집행부나 가담자 누구에게나 100억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조합원 A는 100만 원어치, 조합원 B는 50만 원어치 기물을 파손했다는 것을 일일이 입증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수백 명이 뒤엉킨 파업 현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3월 10일 이후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되는 진원지입니다. 이유는 자동차에는 약 3만 개의 부품이 제 시간에 딱 맞춰 조립되어야 하는 직서열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 생태계에는 1차, 2차, 3차 협력업체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엔진에 들어가는 작은 볼트 하나를 만드는 3차 하청 노조가 원청인 현대차가 납품 단가를 후려쳐서 우리 월급이 적다며 현대차 본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것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자신과 근로계약도 맺지 않은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일일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1월에는 타이어 하청이, 2월에는 시트 하청이, 3월에는 엔진 하청이 돌아가며 파업을 한다면 현대차의 컨베이어 벨트는 1년 내내 가다 서다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납기 준수 실패와 브랜드 신뢰도 추락으로 직결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 경영진은 현재 비상 경영 체제입니다. 그들의 대응 전략은 냉혹합니다. 사람이 리스크라면 사람을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굳이 하청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현대차는 하청 의존도가 높은 공정에 대해 로봇 자동화 전환 속도를 2배 이상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가 큰 부품은 아예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법인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은 자동화와 오프쇼어링 생산 기지 해외 이전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이 역설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어 산업 역시 거대 장치 산업이자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한국 타이어의 사례는 불법 파업 면책 조항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타이어 공장은 특성상 고무를 찌고 성형하는 과정에서 24시간 용광로처럼 돌아가야 효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조가 해고자 복직이나 구조조정 철회 같은 권리 분쟁을 이유로 핵심 설비를 기습 점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법 하에서는 하루 멈추면 손해배상 10억이다라는 금전적 압박이 불법 점거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 억지력이 사라집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이니 더 과격하고 더 빈번하게 라인을 세울 유인이 생깁니다.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이제 공장 가동 여부는 경영진의 의지가 아니라 노조의 기분에 달려 있다고 한탄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업이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조합원 개개인의 가담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해 설비가 멈추고 납기를 못 맞춰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고 칩시다. 이 100억 원의 손해 중 조합원 김 씨가 0.01%, 이 씨가 0.02% 책임이 있다는 것을 회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는 사실상 법이 기업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그냥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며 그 결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기업하기 위험한 나라로 분류하게 만드는 결정적 트리거로 자리잡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계는 왜 이토록 이 법안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기업에 우는 소리가 엄살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논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 파업을 기억하십니까? 0.3평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유채한 부지회장의 절규는 하나였습니다. 하청업체 사장과는 대화가 안 된다. 하청 사장은 원청이 주는 기성금 안에서만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원청이 돈을 안 올려주면 하청 사장은 줄 돈이 없습니다. 노동계는 말합니다. 실질적인 돈줄과 권한은 원청이 쥐고 있으면서 법적 책임만 바지 사장인 하청 대표에게 미루는 것은 비겁하다. 노란봉투법은 숨어있는 진짜 사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수십 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가압류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보복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이 법을 손배폭탄 방지법이라 부릅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생이 파탄나는 야만적인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하청 노동자의 월급이 드라마틱하게 올라 정규직과 같아질까요? 냉정하게 말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을과 을의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현대차의 이익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하여 성과급을 요구한다면 그 몫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주주 몫을 줄이거나 아니면 정규직의 몫을 나눠야 합니다. 과연 연봉 1억 원이 넘는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우리 성과급 떼서 하청 노동자 주십시오라고 양보할까요?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는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에게 교섭할 권리를 줬지만 정규직 노조의 양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원청 사용자 하나를 두고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끔찍한 내부 갈등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좇는 생물입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업은 가장 쉬운 길을 택할 것입니다. 바로 도급 계약 해지입니다. 리스크가 큰 하청 업체를 제일 먼저 정리하고 그 자리를 단기 아르바이트나 AI 로봇으로 채울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이 직원을 자르는 것보다 쉽고 빠릅니다. 해고도 아니고 계약 종료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하청 노동자들은 교섭권을 얻는 대신 당장 내일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권리는 강화되었는데 일자리는 사라지는 역설. 이것이 노란봉투법이 이중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비관론의 근거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현재 여의도 증권가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그들은 한국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산 공회의소 등 외국 경제단체들은 이미 한국의 노동 유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본국에 보고서를 타전했습니다. 파업을 해도 책임을 묻기 어렵고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 개 하청 노조와 싸워야 하는 나라. 테슬라,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거점을 찾을 때 한국을 배제할 명분이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악재이며 세계적인 흐름의 반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이들의 탈한국 결심을 굳히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연구개발만 하고 생산은 노조 리스크가 없는 해외에서 한다. 이런 공식이 고착화되면 국내에는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달 뒤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시행됩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기업들은 헌법재판소로 달려갈 것입니다. 사용자의 개념이 너무 모호해 재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 소송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법은 시행되었지만 그 정당성을 두고 법정 다툼이 수년간 이어지며 현장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봄 임금 협상 시즌 이른바 춘투. 2026년의 춘투는 역대급이 될 것입니다. 교섭권을 얻은 하청 노조들이 일제히 원청을 향해 깃발을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는 구호가 전국 공단을 뒤덮고 곳곳에서 생산 라인이 멈추는 물리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경찰 공권력 투입 여부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 충돌하는 제2의 용산 사태,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본청의 정규직과 엄청난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익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동자가 그것을 포기할까요?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저걸 가져야만 나도 편해진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중재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란봉투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생존의 동화줄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업을 죽이는 독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 하나 바뀐다고 해서 수십 년간 쌓여온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모순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변화는 약자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3월 10일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전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사회적 지혜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법망을 피하려 하기보다 원하청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계는 쟁취한 힘을 무기 삼아 파국으로 치닫기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내부 연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심판자로서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하되 노사가 공멸하지 않도록 중재의 묘를 발휘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들어볼수록 이게 가능하나 싶은가요? 결국 가진 자들의 이익을 포기해야만 아름답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학습한 게 있습니다. 정규직은 절대로 자신의 이익을 비정규직 또는 하청의 지갑에 넣어주지 않을 겁니다.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정치인들도 문제가 생긴다 해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실험대에 오른 대한민국. 이 실험이 성공적인 수술이 될지 아니면 치명적인 의료사고가 될지는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